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소프트웨어 공학 문혜영 교수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테스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나 했으면 이제 그게 잘 되어 있는지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해줘야지 되겠죠? 네, 소프트웨어 테스트. 자, 이것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 뭐가 문제인지 일단 오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출되지 않은 숨어있는 결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한, 찾아서 찾기 위한 일련의 행위, 절차를 말을 하고 그런 오류 발견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품질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디버깅이다 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디버깅이다 라는 것은 오류를 찾아가지고 수정하는 것, 즉 소프트웨어 결함을 없애는 그런 과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잘 되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잠재되어 있는 잠재된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기술적인 기능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능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럼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고 시중에 제품을 놔두면은 아무래도 잠재된 오류를 발견했기 때문에 또 그걸 수정했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향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도 거치지 않는 제품을 시중에 내놨다가 계속적인 오류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테스트 유형에는요, 일단 이제 몇 가지 중에서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화이트가 있으니까 여러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블랙박스 테스트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다. 그러면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겉모습, 겉에 이 프로그램 잘 동작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게 있고, 안에를 꼼꼼히 뜯어보는 거죠. 꼼꼼하게 뜯어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박스는 뭐냐면, 내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소스 코드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논리 위주의 검사 방식이 되고요. 모듈 안에 작동 여부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내부의 작동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고, 내부 소스 코드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되고, 내부의 논리적인 구조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듈 안에 논리적인 구조를 검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듈 안에 있는 원시 코드의 모든 문장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검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함으로써 내부 소스 코드의 동작을 개발자가 추적할 수가 있고요. 또 실행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경로로 실행이 되고 또 불필요한 코드는 없나, 또 테스트하지 못한 부분은 없나, 이런 것들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이트박스는 시간이 어때요?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부 소스 코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A4 용지 한 장이면 몇 줄 정도 들어가나요? 한 30줄 들어가나요? 5만 라인이다. 이 이제 프로그램 개발한 게 5만 라인이다. 그 5만 줄이면 종이로 얼마겠습니까? 그거를 꼼꼼하게 모두 내부적인 걸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이트박스에 속하는 검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기초 경로 검사가 있고, 제어 흐름 검사가 있고, 제어 구조 검사가 있습니다. 이 제어 구조 검사에는 다시 조건 검사, 루프 검사, 데이터 흐름 검사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 검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초 검사. 네. 기초 검사는요. 네. 어떤 것을 기초 검사하는 내용일까? 이거는 이제 화이트박스의 이제 대표적인 기법이 되는 것이고요. 기초 경로 검사를 이제 하는 순서입니다. 네, 그래서 원식 코드가 있겠죠. 프로그램 제일 만들 때 이제 원식 코드. 글자 계속 잘못 써지네요. 자, 원식 코드가 있으면 그거를 기초로 해서 흐름도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흐름도에 어떤 복잡한 내용이 나오겠죠. 복잡도.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독립적인 경로로 만들고 그것에 대한 이제 기초 집합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집합의 각 경로를 실행시키는 검사 사례를 선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기초 경로 검사입니다. 이 기초 검사 경로를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이제 논리적인 복잡도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이죠. 근데 얘는 소프트웨어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게 여러분이 세탁기의 단추가 너무너무 복잡하게 있었어요. 그걸 알지만 그 내부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우리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논리적인 복잡성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어 흐름도가 있습니다. 제어 흐름도는 제어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그래프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흐름 그래프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정한 기호를 써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봐도 보이죠? 노드 1으로 생긴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 화살표 모양 보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보이세요? 네. 자, 영역이 보이죠? 그래서 노드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명령문을 나타내는 것이고, 명령문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화살표는 뭐겠습니까? 흘러가는 거죠. 제어의 흐름을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화살표와 노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역이다 이렇게 보여주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제어 흐름도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면서 표현을 하는 기법이 이제 제어 흐름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조건 검사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해보죠. 화이트박스에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건 검사.
지금 이게 화이트박스 검사 방법 중에서요. 제어 구조 검사에 해당이 되죠. 제어 구조 검사 중에서 여기가 이제 조건 검사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프 검사, 그죠? 루프 검사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검사. 네,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자라는 거죠. 화이트박스 중에서. 자, 조건 검사는 어떤 검사냐? 물론 이제 논리적인 검사 기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프로그램에 있는 각각의 이제 조건들을 검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다가 초점을 둬서 검사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루프 검사는 루프다라는 것은 뭐냐면 반복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반복 구조에 대한 검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프 검사에는 이제 단순 루프, 또 루프도 또 중첩되는 루프, 중첩 루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결 루프도 있고요. 연결 루프, 또 비구조적 루프도 있고요. 이런 네 가지를 사용해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 루프 검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오류는 뭐가 있을까? 초기화에 대한 오류, 또 인덱싱에 관련된 오류, 또 증가에 관련된 오류, 또 경계값 오류, 이런 오류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 흐름 검사는 이제 무엇에 대한 검사를 하느냐? 변수가 잘 정의되어 있나, 변수 정의에 관련된 것, 변수가 사용되는 위치에 초점을 맞춰서 검사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박스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일단은 화이트박스에 대한 종류 기억을 해주고요. 조금 문제가 이제 까다롭게 나온다면 기초 경로 검사에 대한 설명을 써놓고 이거는 화이트박스 중에서 무슨 검사 방식이냐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종류를 기억을 해주고요. 그게 어떤 방법의 검사 방법인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랙박스 검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박스는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되고 있나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동작을 검사하는 것이다. 겉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잘 되고 출력이 잘 되는지 그거 위주로 하는 검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을 하는데 올바른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서 출력이 잘 되나? 라고 이제 알아보고 올바르지 않은 입력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출력이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내부적인 정보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무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징, 요구사항,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능 검사다라고도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가 뭐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지. 자, 그래서 내부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입력과 출력 값을 확인해서 이 기능은 됐어요, 안 됐어요, 부족해요. 이런 거를 판단하는 테스트 기법이다라는 거죠. 됐죠? 네. 네, 그래서 입력은 적절하게 되었는지, 출력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데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검사 기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 검사 기법 중에서 동치 분할 검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치 분할 검사 방식은 뭐 하는 검사 방식일까? 자, 이거는 뭐냐면 입력 자료에 초점을 맞춰서 이러이런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은 이러이런 게 된다라고 검사 사례를 만드는 거다 그죠. 입력 자료에 초점을 둬서 검사 사례를 만들고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동치 분할 검사 또는 동등 분할 검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입력에 타당한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고 또 타당하지 않은 데이터를 넣어보고 이제 타당한 데이터를 뭐 100개를 넣었다. 타당하지 않은 데이터도 똑같이 100개를 넣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값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계값 분석은 이제 어떤 방식이냐라고 한다면 입력 조건 이제 만약 0부터 뭐 100까지만 넣으세요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중간값 샘플로 뭐를 넣어야 될까?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막 중간에 있는 점수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계값을 넣었을 때의 오류가 발생될 확률이 높다.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력 자료에 경계값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올바로 출력이 되는지 그런 사례를 선정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원인 효과 그래프다. 이 방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입력 데이터 간에 입력되고 있는 데이터 간의 관계, 이런 관계가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조건과 입력으로부터 발생되는 출력 사이 이런 관계, 이걸 뭘로 표현한가요? 그래프로 표현한 기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이 있냐면, 오류 예측 검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력이 굉장히 많은 경우, 과거에, 이러이러할 때는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니까 이 점을 고쳐라. 그런 식이죠.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확인자가 이제 감각이 있는 거죠. 그 감각에 의해서 검사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 메인에 대한 검사가 아니라 다른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으로 찾아낼 수 없는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 일련의 보충적인 검사 기법이다라고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교 검사가 있습니다. 자, 비교 검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버전의 프로그램에 동일한 검사 자료를 제공을 해서 동일한 출력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는 검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테스팅 전략입니다. 테스팅 전략 중에서 단위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테스트란 무엇이냐면 이제 모듈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이 하나의 단위로서 적절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용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드라이버다 또 스톱이다 라는 용어를 보는데요. 이 드라이버다 라고 한다면 이 드라이버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테스트에 대한 사례를 받아가지고
이것 좀 테스트해 주세요 라고 테스트 사례를 받아가지고 이를 테스트할 모듈에다가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관련된 결과를 출력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 테스트할 모듈에서 적절한 이제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네, 스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모듈이 단독으로 실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모듈에서 해당되는 걸 호출을 하고 그 호출되는 곳에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이 모델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기서는 지금 이 A라는 모듈 하나만 있고 이 B라는 모듈이 있어야 되는데 B라는 모듈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B라는 모듈을 대신할 그런 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스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을 대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테스트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통합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통합 테스트는 무엇이냐면 이제 모듈이 각각의 이제 모듈이 통합되었을 때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지 테스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는 잘 작동이 됐는데 이게 이제 하나로 모여서 동작이 됐을 때는 잘 될까라는 거죠. 혹시나 모듈과 모듈 사이에 어떤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닐까, 또 악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걸 테스트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통합 테스트다라는 겁니다. 자, 이 통합 테스트를 하는 방식은 빅뱅 방식이 있고 점증적 통합 방식이 있습니다. 빅뱅 여러분 좀 많이 들어봤죠? 네, 빅뱅 접근 방식이다라는 것은 어떤 방식이냐면 모든 모듈은 사전에 모든 모듈은 사전에 결합이 된다. 네. 그러고 하나의 프로그램은 이제 하나의 이제 테스트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은 복잡하고 또 수정 작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듈은 사전에 다 결합이 된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점증적 통합 방식입니다. 그래서 빅뱅의 반대의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작은 단위로 구성시켜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이게 전체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작은 단위로 구성을 시켜서 테스트하는 방식이다. 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때? 얘는 완전히 결합돼서 테스트하는 게 되고 얘는 좀 나눠서 테스트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지 수정하기가 조금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모듈과 모듈을 통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하향식 통합 방식과 상향식 통합 방식이야. 하향식은 이제 말 그대로 내려가면서 통합하는 거고 상향식은 올라오면서 통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내려가는 건데 모듈에 이제 종속된 모듈들을 모듈과 모듈들을 이제 결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깊이 우선 탐색 방식 또 너비 우선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통합을 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제 배웠나요? 네. 자,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상향식 통합 방식은 뭐냐면 최하위 수준인 이제 모듈을 모으고 또 모으고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통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스템 테스트입니다. 모든 요소들이 적절하게 결합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자, 그것이 시스템, 성능과, 또 기능이, 성취되었는지 확인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인수 테스트입니다. 인수는 이제 우리가 뭐를 하냐면 인수한다 그거죠. A가 B한테 건네준다. 그죠? 그런 인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수 테스트는 이제 고객이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나의 요구사항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파 테스트가 있고요. 또 베타 테스트가 있습니다. 알파 테스트는 이제 개발자가 있는 상태에서 회사 내부인들이 테스트하는 방식이 되고요. 베타 테스트다. 베타 테스트다. 그러면 개발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외부인들이 고객들이 테스트하는 방식을 우리는 베타 테스트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깊이 우선 탐색 방법입니다. DFS 우리가 자료구조 쪽에서 배웠죠. 그래서 깊이를 우선적으로 이제 검색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행을 하는 방식. 네. 그죠? 이런 식으로 운행하는 방식이 깊이 우선 방식이고요. 너비 우선 방식은 이제 같은 레벨을 우선적으로 검색하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트리 구조가 이런 방식으로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운행하는 방식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객체 지향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객체 지향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객체라는 말이 나왔는데, 객체란 무엇일까?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관련이 되는 동작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우리는 객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영이라는 객체, 회원이라는 객체, 또 책이라는 객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요. 객체 지향이다라고 합니다. 객체 지향이다. 그러면 실세계의 객체를 속성과 메소드 형태의 메소드가 결합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또 메소드는 무엇일까? 어떤 연산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 설계다. 이런 객체 지향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실세계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 현상 이런 것들을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표현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 기호를 적용한 방법론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러 연속적인 명령어의 목록 시각에서 벗어나서 자, 이제 객체 지향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분석 기법 중에서 이제 객체 지향 분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단어죠. 객체란 무엇이냐? 객체라는 것은 데이터, 또 그 데이터에 관련된 동작을 모두 포함한 것을 객체다라고 하고요. 객체 지향이다라고 하면 실세계를 우리 현실 세계를 속성과 메소드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또 메소드는 무엇이냐? 메소드는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어떤 구체적인 연산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객체 지향 설계다. 객체 지향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실세계를 분석을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독립된 단위, 그걸 객체라고 하죠. 네, 그것들을 이제 목록으로 파악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새로운 용어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객체 지향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객체에 대한 구성 요소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객체다라고 있죠. 데이터와 연산을 결합시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 구조와 수행되는 함수를 가진 하나의 소프트웨어의 모듈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메소드라는 용어가 객체 지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객체가 갖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이다. 또 이제 하나의 구체적인 연산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메소드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클래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클래스는 모아둔 거죠. 그래서 우리 반 클래스, 일반 클래스, 일반인 학생들만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유사한 객체들을 모아놓은 거죠. 뭐가 유사하냐? 특성이 유사하다, 그죠?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것이다. 네.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새로운 객체를 뭐라고 하느냐? 인스턴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 클래스, 유사한 객체들을 모아놓은 것, 그 클래스에서 생성된 새로운 객체, 그거를 인스턴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용어가 있느냐? 메시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객체의 동작이 수행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 이제 나오는 요소들, 객체라는 개념, 클래스라는 개념, 메시지라는 개념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객체 지향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캡슐하다, 또 상속이다, 추상화다, 다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캡슐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캡슐 시킨 거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약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약으로 종이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알약으로 이렇게 주면 다른 약국에 가면은 이 약이 무슨 약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약사님들은 그게 이제 전공이니까 다 알려주죠. 이렇게 이건 무슨 약이다 라고 알죠? 근데 이거를 이제 캡슐에 딱 싸가지고 가면은 이 안에 바깥에서는 어떠세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캡슐화 시켰다. 프로그램을 캡슐화 시켰다. 그래서 안에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정보 은닉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객체 외부에다가 숨기는 겁니다. 이거를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정보 은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와 실체를 분리를 해가지고 내부의 변경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조금 미치도록 또 유지보수도 용이하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캡슐화랑 뭐랑 관련이 있다? 정보 은닉과 관련이 있다. 그걸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속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위 클래스가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상위 클래스에 있는, 자,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상위 클래스에서 뭔가 정의를 해놨겠죠. 그거를 이제 하위 클래스에서 그대로 물려받아서 쓰는 거죠. 물려받아서 그대로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재사용이다 합니다. 다시 쓰는 걸 재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으로써 이제 재사용을 이제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죠. 한번 개발해 놓은 거를 우리가 또 재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이 있죠. 자,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는 생략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뭐를 생략을 하느냐?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에만 역점을 두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주목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상세 내역은 없애 나가는 겁니다.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은 무엇일까? 들어갈 때까지 밀어 넣는다. 그런 게 있죠. 또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를 내가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같죠? 네. 자동차를 그려놓고 보니까 또 군고구마 파는 기계 같기도 하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동을 건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문을 열어요. 오른발을 집어넣고 왼발을 집어넣고 의자에 앉고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고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그냥 시동 건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먹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불필요한 번을 과감하게 생략을 하는 것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형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온다. 한 메시지를 내가 내렸을 때 객체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오픈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필통이라는 객체는 필통을 열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창문이라는 객체는 뭐를 하죠? 열어요. 뭘 열어요? 창문을 열어요. 이렇게. 또 문, 네, 문이라는 객체는 어때요? 문을 열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되는 것, 다른 방법으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다형성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기법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종류 4가지, 그리고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지향 분석 방법론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시스템에 있으면 이제 거기서 객체를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객체가 많겠죠. 그러면 이제 그룹화를 시켜줍니다. 클래스를 생성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클래스가 뭐였어요? 네, 어떤 공통인 특성을 가진 것끼리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가진 사람 이쪽으로 모여, 이런 모양 가진 사람 모여, 이런 가진 사람 모여, 이런 식으로 특징적으로 이렇게 그룹화 시키는 것, 클래스를 생성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관계로 나타내는 것, 이게 객체지향 분석이 됩니다. 이런 식을 우리는 객체지향 분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럼바우라는 사람이 객체지향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럼바우는 모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을 그래픽, 표기법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절차가 객체 모델링을 하고 동적 모델링을 하고 기능 모델링을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모델링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얘는 뭐를 이용을 하냐? 객체도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 속성, 연산 이런 것들에 대한 식별, 또 객체들 간의 관계, 네,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를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정보 모델링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모델링입니다. 동적 모델링은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객체들 사이에 제어 흐름, 또 상호작용, 연산 순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나타내주는 과정이 되고요. 네, 상태도를 이용을 합니다. 자, 기능 모델링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뭐를 이용을 하냐면 자료 흐름도를 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료에 대한 흐름, 네, 자료에 대한 흐름을 중심으로 네, 처리 과정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럼바우가 말하는 객체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럼바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객체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내놓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내놓았을까? 자, 첫 번째 코드와 요던이라는 사람이 객체에 대한 분석 기법을 내놓았고요. 또 부치가 있고요. 제콥슨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워프 브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객체에 대한 분석 기법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여러분이 참조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코드 요던 객체에 대한 분석 기법은 ER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해서 객체의 행위를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자, 내부적인 방법으로는 객체와 클래스 사이의 관계, 자, 객체가 있고 클래스가 있죠. 그런 관계를 이제 상속이다, 또 집단화다, 이런 관계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모델링에 대한 표기법, 분석 모형의 개발 지침,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간단해서 배우기 쉽다라고 하고요. 또 하향식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향식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치 객체에 대한 분석은 뭐냐면,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동화 도구들에 대한 지원을 받습니다. 자동화 도구. 네, 그리고 이제 또 미시적인 개발 프로세스, 거시적인 개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모두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제코슨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즈 케이스를 강조하는 건데, 유즈 케이스가 뭘까? 사용자 사례가 되는데요. 뒤쪽에 바로 이런 페이지에 바로 있네요. 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있죠. 네,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죠. 사용자와 그것에 대한 책임,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식별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워프 브록의 객체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고객 명세의 평가, 고객 명세의 평가로 시작을 해서 설계로 끝나는 연속적인 프로세스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체에 대한 분석 기법도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그냥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